안녕하세요. 지구학 거꾸로 수업에 온 신속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3번째 강의로 우리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우리 지구의 과거의 기후가 어떻게 변해왔고 그것은 어떻게 연구할 수 있었는지 하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왜 이런 기후가 변화하느냐 하는 것을 천문학적인 요인과 지구 내부의 요인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온실효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우리 지구의 과거 기후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표를 보면 고생대 이전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의 평균 기온이 한 15도쯤 되는데 보면 지구가 따뜻한 시절이 있었고 또 추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우리 지구에 큰 5번의 중요한 빙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약 23억에서 17억 년 전 사이에, 그리고 이제 고생대가 시작되기 직전에 선캄브리아대 말기에, 그리고 요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생대 때 2번, 그리고 이제 신생대에 들어와서 1700만 년 전에 해서 큰 5번의 중요한 빙하기가 있었다고 해요. 최근에는 특히 이제 이 약 한 6억 7천만 년 전, 그 당시에 거의 지구 전체가 얼음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아이스볼 지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빙하기의 온도라고 하는 것이 보통 때보다 한 얼마 정도 낮아야 되느냐? 큰 빙하기 같은 경우에는 한 5도 이상 낮은 시기, 작은 빙하기 같은 경우에는 한 3도 정도 낮은 시기, 물론 지속 기간도 중요합니다만 온도 차이가 그 정도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보다 지구가 되게 추워서 우리 지구의 빙하의 양이 거대하게 많아지는 시기가 빙하기가 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은 중생대 때는 이제 빙하기가 없었군요. 그러니까 중생대를 제외하면 고생대 이전에 큰 2번, 고생대 때 2번, 그리고 이제 신생대 들어와서 빙하기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과거의 지구의 기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화석입니다. 지금 어느 지층의 단면도에서 나온 화석인데 여기는 삼엽충이나 암모나이트, 메머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표준 화석이라고 부르고, 요 사이에 나와 있던 이 고사리는 시상 화석이라고 부르는데, 삼엽충과 암모나이트는 우리 지구의 역사상에 어떤 특정 시기에 태어나서 특정 시기에 멸종을 했기 때문에 이 화석이 나타나면 그 지층의 나이를 알 수 있는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합니다. 고생대의 표준 화석으로서 삼엽충, 암모나이트, 중생대의 표준 화석 암모나이트,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화석이 나오면 이 지층이 언제적 지층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표준 화석. 예를 들어서 이제 따뜻한 늪지대에 사는 것이 특징인 고사리나 염분이 높고 따뜻한 아열대 바다에 사는 산호, 이런 것들은 그 화석이 나오면 옛날 요 지층이 쌓일 때 이 지역 기후가 뭐 온난한 늪지대였구나, 아니면 뭐 아주 따뜻한 아열대 바다였구나, 이렇게 과거의 환경을 알려주는 것을 시상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석을 통해서 그 당시의 기후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아주 간단한 나무의 나이테입니다. 이 나무의 나이테가 여름에는 벽이 얇고 밝은 세포로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이 나무가 벽이 두껍고 어두운 세포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나이테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나이테를 연구해서
과거의 기온과 이제 강수량을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나이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옛날에 뭐 고생대, 중생대 이런 나무들의 나이테를 연구하는 건 쉽지가 않고, 최근 한 뭐 몇천 년 정도, 요 정도의 나무들을 통해서 최근 몇천 년간의 이제 기온이나 강수량 같은 것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퇴적물 속에 들어있는 꽃가루나 미생물 같은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사진은 뭐 사실 별 상관이 없는 쥐라기공원에 나오는 호박. 이제 원래 이 호박이라는 건 송진인데, 뭐 공룡의 피를 빨아먹은 이 모기가 소나무 송진에 갇힌 것을 이제 통해서 공룡의 DNA를 복원해 갖고 쥐라기 공원을 만든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뭐 호박 속에 뭐 옛날 2000만 년 된 뭐 파리나 거미, 딱정벌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과거에 한 예인데요. 이 호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주로 퇴적물 속에 들어있는 꽃가루, 미생물 이런 걸 통해서 과거의 지구 환경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빙하 시추물입니다. 아이스코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게 남극에서 빙하를 이렇게 잘라내서 꺼내는 거예요. 이런 걸 아이스코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왜 남극이냐 하면은 남극은 거의 오염이 되지 않은 곳이고, 빙하가 한 2000m 가까이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최근 수십만 년 동안 이 지구의 눈이 남극에서 쌓일 때 그 대기 속에 들어있던 기체들의 어떤 그 성분을 통해서, 성분 분석을 통해서 그 당시에 기온을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그 남극에서 꺼낸 아이스코어인데, 이걸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얼음 속에 이렇게 기포들이 고립되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의 그 대기 중 함량을 조사할 때도 1958년 이후에는 하와이에 이제 마우나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천문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사한 이산화탄소의 함량으로 우리 지구의 기온의 변화를 갖다가 함께 비교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다면, 1958년 이전에 어떤 지구의 기온을 측정할 때는 주로 이제 남극 대륙에 가서, 대표적인 게 이제 보스토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아이스코어를 꺼내 갖고 그 이산화탄소의 양을 통해서, 아이스코어 속에 이제 관직되어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통해서 과거 지구의 이산화탄소량을 추측을 하고, 그것과 그 당시의 기온을 비교해 가면서 지구의 기후 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산소의 동위원소를 이용한 고기후 측정인데요.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원자번호는 같고 원자량은 다른 그런 원소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량이 16인 산소, 17인 산소, 18인 산소 이런 세 종류가 있는데, 이제 원자번호가 16인 산소는 아무래도 이제 가벼운 거고, 18인 산소는 이제 중성자 두 개가 더 많으니까 무겁겠죠. 그래서 원자번호 16인 산소는 가벼우니까 증발이 잘 되고, 18인 산소는 바닷물이 잘 녹습니다. 그래서 기온과 무관하게 대기 속에 16산소가 존재한다면, 18산소는 기온이 올라가면 많이 증발해요. 그러니까 기온이 내려가면 증발이 많이 안 되죠. 그래서 대기 속의 16, 18산소 양은 기온이 상승하면 대기 속에서 증가하고, 이 비율이, 그 다음에 16, 18산소의 양은 지구 기온이 내려가면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닷속에는 뭐 유공충과 같이 이런 그 탄산칼슘을 갖고 있는, 탄산칼슘이 있는 그런 생물체들이 바닷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물체들의 탄산칼슘의 16산소와 18산소의 비율을 조사하면, 그러면 그 당시 바닷물 속에 이 비율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지구 기온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그 함량을 비율을 이용해서 과거에 살던 뭐 유공층과 같은 이런 어떤 그 화석 속에 들어있는 산소들의 비율로 지구의 기후 측정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구의 기후가 변화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떤 우리가 지구가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량이 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지구 내부의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면, 그럼 뭐 지구가 받는 태양 에너지량이 많을 테니까 지구가 더워지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태양으로부터 많은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온다면, 그럼 또한 우리 지구가 더 뜨거워지겠죠. 만약에 이제 화산 활동이 활발해져 갖고 화산재가 증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화산재가 햇빛을 가로막아서, 그래서 우리 지구가 냉각되겠죠. 만약에 이산화탄소량이 온실효과를 일으킨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한다면 우리 지구는 더 더워지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건데, 하나는 천문학적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지구 내부의 원인입니다. 지구 내부의 원인은 인간의 활동과 무관한 자연적 원인과 그 다음에 인간의 활동에 의한 변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의 천문학적인 원인입니다. 이러한 그 천문학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지구 기후가 변화할 수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1914년도에 빙하 시대에 관한 천문학적인 고찰이라는 책을 쓴 유고슬라비아 출생의 천문학자, 기후학자 밀란코비치입니다.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한 근거는 뭐냐? 첫 번째는 지구 자전축 경사가 변화한다. 두 번째는 세차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 마지막으로 태양 활동의 변화. 이런 네 가지 이유가 합쳐져서 지구에 빙하기가 나타나고 또 간빙기가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지구 자전축 경사의 변화를 보죠. 현재 우리 지구의 자전축은 이제 우리 지구의 요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수직인 지축을 봤을 적에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는데, 요게 약 한 4만 년을 주기로 해서 이렇게 21.5도에서 24.5도 사이로 좀 더 누웠다가 좀 섰다가 눕고 서기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4만 1000년을 주기로 해서. 그러면 이와 같이 자전축 경사가 변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자, 지금 우리 지구의 계절 변화가 생기는 것은 첫 번째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냥 공전하는 게 아니라 자전축이 누워서 공전하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태를 보면은 자전축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여기 상태죠. 여기 A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햇빛이 들어오는데 태양빛이 수지로 들어오는 곳이 어디냐면 남이 23.5도, 남반구 쪽에 남이 23.5도예요. 지금 적도 같은 경우는 수지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남반구는 지금 여름이고 북반구를 보면 이제 겨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랬을 때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태양빛이 수지로 들어오는 곳이 겨울에는 이제 남반구 쪽, 여름에는 북반구 쪽이 되는데, 그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23.5도, 북이 23.5도에서 남이 23.5도 사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북이 23.5도를 북회기선, 남이 23.5도를 남해기선이라고 하는데, 태양이 춘추분 때는 적도를, 하지 때는 북회기선까지, 동지 때는 남해기선까지 내려가서 수직으로 비춰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자전축이 21.5도 기울다 그러면 북해기선이 21.5도가 되는 거고, 만약에 24.5도 기울다 그러면 북해기선이 24.5도가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 서울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 서울에 이제 이렇게 해가 떠서 지는데, 하지 때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76도입니다. 동지 때는 29도가 되고요. 근데 뭐 자전축 경사가 21.5도가 되면 하지 때 태양이 태양의 남중고도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죠. 74도. 반면 동지 때는 남중고도가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전축이 21.5도가 된다면 여름은 지금보다 더 약간은 서늘해질 것이고 겨울은 지금보다 따뜻해지겠죠. 즉 연교차가 변할 겁니다. 반면에 자전축이 24.5도가 되면 하지 때는 더 높이 뜨고 동지 때 더 낮게 내려가니까 연교차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전축 경사의 기울기 변화가 지구의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차 운동인데, 지금 이게 팽이가 쓰러질 듯 하면서 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쓰러지기 전에 쓰러지기 전에 팽이처럼 지구의 자전축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구의 자전축을 쭉 따라가면 북극성 근처예요. 근데 이제 자전축이 이렇게 팽이 돌듯이 돌아가게 되면, 그래서 12,000년 후에 지구의 자전축을 따라서 쭉 우주공간으로 가면 거기 직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0년 후가 되면 직녀성이 북쪽을 가리키는 이제 표준적인 별이 되겠죠. 이런 걸 언제 알았을까요? 놀랍게도 기원전 120년경에 히파르코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과학자가 최초로 이런 세차 운동을 기록을 했고요. 서기 150년경에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이것을 100년에 약 1도 정도 된다. 이 세차 운동이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가 지금 북극성인데요. 2000년 후, 4000년 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지구의 자전축이 우주 공간에서 딱 만나는 곳들이 계속 별자리가 변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지구의 기후변화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자, 현재 우리 지구의 이제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죠. 그래서 태양을 초점으로 돌기 때문에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일정치 않아요. 그러면 언제 지금 지구가 태양과 가깝냐? 우리 북반구를 기준으로 보면, 남반구를 기준으로 보면 거꾸로 되겠죠. 우리 북반구를 기준으로 보면 7월 달에 태양과 제일 멀어요. 그리고 1월 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전축이 13,000년 후에 거꾸로 서게 되면, 그럼 이제 여름과 겨울 위치가 바뀌는 건데, 그때는 여름에 가깝고 겨울에 멀어요. 자, 다시 봅시다. 지금은 여름에 멀고 겨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름이 서늘하고 겨울이 더 따뜻한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13,000년 후가 되면 여름에 더 가깝고 겨울에 더 머니까 지금보다 더 더운 여름, 더 추운 겨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변화가 지구의 기후 변화와 연결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구의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변한다는 건데, 저 이심률은 첫 번째 1강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의 공전 궤도가 타원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원운동하는 게 아니라 태양을 초점으로 해서 타원 궤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때 이 타원이라는 것이 뭐 왕창 찌그러진 게 아니라, 여기 긴 반지름, 작은 반지름이라고 했을 때 긴 반지름분의 짧은 반지름을 해보면 우리 지구는 뭐 0.99986이니까, 즉 긴 반지름이 1m라면 짧은 반지름이 99cm, 98mm.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타원은 타원인 거죠. 이때 이 궤도 20mm라고 하는 것은 행성의 공전 궤도가 얼마나 타원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수학적으로는 루트 1 마이너스, 자, 요 긴 반지름 a, 짧은 반지름 b라고 했을 때 1 마이너스 a 제곱분의 b 제곱,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루트 값인데, 만약에 이제 a와 b가 같다면 원이죠. a와 b가 같다면 원이죠. 그러면 이게
A와 B가 같으니까 이게 1이 되겠죠? 그러면 20률이 0입니다. 만약에 B가 0이라면 직선이겠죠? 직선이에요. 그럼 B가 0이면 1-0. 그러니까 20률이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률은 0에서 1 사이인데 결국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짱구다. 행성의 공전궤도가 타원이다.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지구의 공전궤도가 조금 더 원에 가까운가, 더 타원형인가 하는 것이 지구 기후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10만 년을 주기로 해서 지구의 공전궤도 20률이 바뀌는데 이로 인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 차이가 최대한 7% 정도. 현재는 이제 여름과 겨울에 복사 에너지 차이가 7%인데 만약에 20률이 최대력일 경우에는 차이가 거의 한 20% 가까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지구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태양 활동의 변화인데, 그러니까 태양이 열을 많이 내면 지구가 더 더워지겠죠. 태양이 열을 조금 내면 추워지겠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재미난 게 태양의 흑점이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태양의 이제 이 흑점에서는 이제 많은 그 폭발 현상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지구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앞에서 공부했는데, 태양이 활동이 활발해지면, 그러니까 이 흑점이라는 곳은 이제 태양에서 온도가 낮아갖고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곳이긴 합니다만, 이때 어둡게 보이는 것은, 즉 온도가 낮은 것은 활동이 약해서가 아니라 활동이 아주 강해서 강한 자기장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흑점의 개수가 많다는 것은 태양이 활성화된 시기다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흑점이 적다는 것은 태양이 활동이 미약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태양의 늘 흑점의 개수를 우리 지구에 세봅니다. 세보면 흑점이 많은 해가 있고 적은 해가 있죠. 예.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한 200년 이상 쭉 흑점의 개수를 조사한 기록표를 보면 이렇게 거의 한 11년을 주기로 해서 흑점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흑점이 많다는 것은 이제 태양의 활동이 활발한 거고, 흑점이 적다는 것은 활동이 약하다는 거니까 그것이 지구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맨 위 빨간 그래프는 이제 세차 운동에 의한 효과고, 녹색은 이제 지구의 자전축 경사의 기울기의 변화고, 파란색은 지구 공전 궤도의 20률의 변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 거는 태양의 활동력입니다. 이 네 개의 이 사인 커브들을 다 합해서 그래서 우리 지구에 종합적으로 더웠던 시기와 추웠던 시기, 예, 그래서 이런 빙하기가 왜 생기는가 하는 것을 입증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밀란코비치의 주장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예. 이제 그런 것은 우리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천문학적인 요인이라면 지구 내부에서의 변화도 기후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대륙이 성장하고 이동하는 것에 따른 그런 수륙 분포의 변화는요, 육지와 바다의 비열이 다르고 또 태양빛을 반사하는 비율이 다르니까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대기 속에 화산재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마치 여름철에 양산처럼 태양 에너지를 감소시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표면의 상태 변화, 빙하의 면적 변화, 또는 인간이 산림을 파괴한다거나 댐을 건설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지표의 반사율이 변화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요인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인간의 활동으로는 산업화 이후의 화석 연료상의 급증에 따른 온실가스의 증가, 과도한 경작과 산림 훼손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막화 현상, 그 다음에 도시화로 인한 녹지의 기간, 콘크리트 도로의 건설과 주택 건설, 이런 것들 또한 지구의 기후 변화에 중요한 요인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온실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이렇게 이제 유리창으로 온실을 만들거나 비닐하우스를 쳐놓게 되면 바깥은 추운데 이 안에 들어가면 따뜻함을 느끼게 되죠. 왜 그럴까요? 예,
그것은 이렇게 뭐 특별하게 안에 난로를 펴놓지 않아도 햇빛이 들어왔다가 이제 땅을 가열시키고 나가게 되는데, 에, 뭐 예를 들어서 100만큼 들었다 100만큼 나가버리면 바깥하고 차이가 없을 텐데, 이 나가기 전에 이 유리창이나 비닐에 막혀서 나가려던 이 복사 에너지가,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고 나가는 건 지표 복사 에너지인데, 이 나가는 지표 복사 에너지가 일부가 유리창에 잡혀서 다시 지표면으로 재방출되고 또 나가다가 재방출되고, 그래서 이런 재방출 과정을 통해서 어, 바깥보다 열이 축적이 돼서 안에가 따뜻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온실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비닐하우스나 유리창의 역할을 지구 대기가 한다는 거죠. 이거를 좀 물리학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에서는 많은 빛이 나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런 것도 나오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 뭐 초단파, 전파 이런 다양한 빛들이 태양에서 나오고요. 또한 우리 지구도 우주 공간으로 빛을 내보냅니다. 근데 우리 지구에서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빛은 주로 적외선입니다. 왜? 지구는 별로 뜨겁지 않기 때문에, 차갑기 때문에 주로 적외선을 내보내죠. 이때 그 별에서 나가는 에너지량을 파장에 따라서 세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런 걸 어려운 말로 플랭크 곡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태양 같은 경우에는 별의 표면 온도가 한 6000K쯤 됩니다. 그러면 태양에서 나가는 다양한 빛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 세기, 예를 들면 0.5 마이크로메타면 이게 이제 가시광선인데, 0.5 마이크로메타의 빛이 어느 정도 세기로 나가나, 1 마이크로메타의 빛이 어느 정도 세기로 나가나, 1.5 마이크로메타의 빛이 어느 정도 세기로 나가나, 이제 이런 것을 에너지 상대적 크기를 지금 쭉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우리 태양이 6000K 별이라면 7000K짜리 별은 태양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내보내죠. 5000K인 별은 태양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최대인 파장이 뜨거운 별일수록 짧고 차가운 별일수록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를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뭐 물리학에서는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다, 빈이 변이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까지를 다 알 필요는 없겠고요. 이 그래프를 큰 틀에서 이 정도만 이해하자는 겁니다. 자, 태양은 6000도짜리 뜨거운 별이에요. 지구는 약 300도짜리 차가운 행성입니다. 그래서 태양에서는 주로 물론 태양에서 뭐 X선, 감마선, 뭐 자외선, 적외선, 전파 다 나오지만, 태양에서는 대충 평균적으로 0.5 마이크로메타인 가시광선이 아주 강하게 에너지가 나온다. 반면 지구는 차가운 그런 행성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한 10 마이크로메타 정도 파장의 적외선이 우주 공간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을 이 그래프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태양 복사는 파장이 짧은 주로 가시광선 영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태양 복사는 단파 복사, 지구 복사는 파장이 긴 적외선 쪽이기 때문에 이제 장파 복사, 이렇게
실제로는 70만 지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를 데우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나가는 열이 우주 공간으로 다 방출되는 게 아니라 일부가 지구 안으로 재복사돼서 지구를 가열시킨다는 건데요. 자, 이에 따른 지구의 열수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안에 숫자들을 보면 여기 이제 보면 뭐 104,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100 이상의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표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도표가 어떤 뜻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도표를 잘 이해를 못해요. 여기 나오는 지금 이 100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태양에서 지구에 왔어요. 태양 에너지가 이게 분당 1제곱센티미터당 약 0.5칼로리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100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뭐 30이라고 하는 이 30%라는 수치는 0.5칼로리를 100으로 봤으니까 0.15칼로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70%다. 그러면 이거는 0.35칼로리가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구 대기권 바깥까지 도착한 태양에너지 0.5칼로리를 100으로 봤을 때 다른 것들의 상대적 비율을 지금 퍼센트로 나타내는 건데, 자, 지구 대기권 바깥까지 100의 에너지가 오면 이게 이제 지구로 다 들어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30은 아예 지구로 들어오지 않고 우주 공간으로 반사가 돼. 이건 반사입니다. 반사. 그래서 구름과 들어왔다. 지표에서 반사하는 게 5. 합해서 30은 우리 지구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는 반사율이 30%, 그리고 흡수율이 70%의 행성입니다. 그럼 이제 70
8에서부터 한 14, 8에서 한 13 정도, 8에서 13 정도의 어떤 마이크로미터의 이 파장의 적에서는 지구에 잘 안 붙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대기의 창이다. 말하자면 밤에 이제 지구 사진을 찍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냥 햇빛을 반사한 지구를 찍으면 되는데 밤에 찍으려고 그러면 이제 찍을 수가 없으니까 적외선을 찍어야 되겠죠. 적외선 카메라로 저희 지구를 찍을 때 어느 파장을 찍어야 되겠는지 마이크로미터 파장의 적외선을 찍으면 지구가 찍힐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구가 잘 안 찍히겠죠. 이게 대기의 창의 뜻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남극 대륙의 빙하가 다 녹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57m나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엄청난 에, 기록 예측 결과가 있죠. 보통 이제 겨울에 영하 5도 이하의 날씨가 일정 기간 지속돼야 그래 겨울이 있다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2009년도에 기상청에서 제주도에는 이제 겨울이 없다. 그래서 제주도에 1930 뭐 일제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5도 이하 월 평균 기온이 5도 이하가 5도 이하의 날씨가 이제 며칠이 지속이 되어야 겨울을 할 수 있는데 그 겨울이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36일쯤 됐는데 2000대 들어서는 그런 날이 없다는 거죠. 5도 이하 일평균 기온이 5도 이하 날이 없어서 제주도는 이제 겨울이 없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해수면 우리나라 상승 속도도 보면 이렇게 1년에 몇 미리씩 상승하는 거 보면 1mm부터 시작을 해서 약 5mm까지 굉장히 큰 폭의 차이를 보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해수면이 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해수면 상승 속도가 세계 평균의 한 3배 정도에 이루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예전에 잡히던 뭐 조기 갈치, 명태 이런 것들 잘 안 잡히죠. 그래서 한류성 어종은 자꾸 이제 우리나라에서 잡히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옛날에 뭐 제주도에서나 짓던 뭐 감귤농사나 한라봉 이런 것들이 지금은 에, 많이 올라왔죠. 보면 이제 보성 녹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 보성 지역이 아주 특산물이었지 않습니까? 에, 강원도 고성까지 짓는 이런 일이 나타났네요. 이런 지구 온난화 현상 굉장히 이제 심각한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